오늘은 이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와 몇 가지 생산 모형에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 균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생산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 기업의 수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의 수입이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이제 모두 분배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생산 모형을 이용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기업이 어떻게 이윤 극대화를 할까, 이윤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생산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레이버,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캐피탈인데요. 생산함수도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을 했는데 이때 생산 요소는 인풋은 노동과 자본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투입 요소만을 생각할 텐데 우선 기업의 문제는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할 것인가가 될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10페이지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윤 극대화 문제의 개념을 뭐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윤 극대화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추가로 하나를 생산하게 되면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텐데 그걸 우리가 marginal revenue 혹은 한계 수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를 생산할 때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추가적인 비용, 이거 우리가 marginal cost 혹은 한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뭐 제가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생산할 때 커피겠죠.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커피를 하나 생산할 때 노동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자본도 투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노동과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커피를 하나 생산하게 되면 커피를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한계 수입이고 커피 한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무슨 가정을 했냐면 커피 시장도 완전 경쟁적이고 노동시장, 자본시장도 모두 완전 경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은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 시장에서 완전 경쟁적인 커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커피 한 단위를 생산해서 이걸 판매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은 바로 뭐와 같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커피 가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어떤 가정을 했냐면 여러 개의 재화가 존재해요. 웨이지가 존재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자본의 가격도 존재하고 커피의 가격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뉴머레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재화를 이제 커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커피의 가격은 1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한계 수입은 우리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1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커피 가격과 한계 수입이 바로 커피 가격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계 수입은 시장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이건 이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과 같아지는 거고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건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성립하는 등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한 가정은 뭐냐면 이 가격이 1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개의 재화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을 뉴머레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커피가 뉴머레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등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뭐 항상 1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경쟁 시작이면서 동시에 이 커피가 뉴머레어가 됐을 때 이제 한계 수입이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은 커피 하나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자본도 투입해야 될 것이고 노동도 투입해야 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만약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계 수입이 더 크거나 혹은 한계 비용이 더 큰 경우에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과연 이러한 상태가 부등호가 성립하는 이러한 상태가 과연 최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부터 생각해 보죠. Marginal Revenue고요. MR, 그 다음에 Marginal Cost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상황은 Marginal Revenue가 Marginal Cost보다 큰 경우예요. 하나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하나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생산을 하는 것이 좋죠. 추가적인 생산 비용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상황은 최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더 생산하면 추가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첫 번째와 같은 상황은 이제 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marginal revenue가 marginal cost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이 하나를 추가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들여서 하나를 추가로 생산을 했는데 추가로 버는 수입은 뭐 9,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손해를 보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옵티멀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도 옵티멀이 아니고 두 번째 케이스도 옵티멀이 아니니까 옵티멀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둘이 같아져야 되겠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한계 생산과 임금,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임금, 자본의 한계 생산과 이자율,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런 관련성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더 깊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내용들을 좀 응용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에는 이윤극대화 문제를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그 다음에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 사이의 관계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우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해보죠. 조금 전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커피를 하나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수입과 하나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커피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던가 노동을 늘리던가 해야 될 거예요. 이젠 투입 요소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실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수입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투입 요소를 한 단위 혹은 아주 조금 늘릴 때에 대한 이야기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업이 노동을 한 단위 더 혹은 이제 뭐 커피를 내리는 사람, 바리스타를 한 사람 더 추가로 고용했을 때
반드시 커피 생산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했고, 조금 전에 봤듯이 커피 가격은 뉴머레어여서 우리가 1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1인 경우에는 노동이든 자본이든 그 한계 생산물 가치가 한계 생산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커피 가격 곱하기 추가로 늘어난 커피의 양이 될 텐데, 이 marginal productable labor가 추가로 늘어난 커피의 양이 되겠죠.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커피의 가격을 1로 두었으니까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커피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커피의 양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NPK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 이건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왜 웨이지와 같아져야 되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왜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과 같아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죠. 우선 첫 번째로 노동의 한계 생산과 NPL과 웨이지가 같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웨이지는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임금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된 것을 기업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웨이지는 주어진 것이고요. 시장에서. 그렇다면 주어진 임금 수준에 맞춰서 노동 투입량을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고 자본의 한계 생산도 체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동을 계속해서 추가로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커피의 양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가로축이 노동 투입량 L이라고 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점점점 떨어져야 될 거예요.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을 때 추가로 한 사람을 더 고용한다면 늘어나는 커피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세로축의 값은 NPL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K를 쓴다면 세로축의 NPK가 될 거고, 비슷하게 우하향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노동을 한 단위 더 추가로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커피의 양인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지 않다고 한번 해보죠. 혹은 이게 크거나 작거나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만약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임금보다 크다면 어떤 상황일까?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어떤 상황일까? 한 사람을 더 고용할 때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노동 비용이고 그게 W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를 주고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웨이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 1시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회사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은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커피의 양을 화폐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10,000원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업은 노동 투입량을 늘릴 거예요. 발생하는 노동 비용보다 이 추가로 투입된 사람이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동 투입량을 늘릴 거예요. 그런데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할 테니까 계속해서 노동 투입량을 늘리다 보면 NPL은 하락해서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웨이지와 같아지는 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NPL이고요. 시장에서 웨이지가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 그림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란색 그림판에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을 이렇게 체감하고요. NPL. 그래서 여기는 커피가 되겠죠.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제 커피의 단위로 측정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이 바로 MPL이니까. 그 다음에 웨이지가 시장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도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것이 뉴머레어니까 다른 모든 재화를 커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웨이지는 커피 몇 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로 축은 커피가 되고요. 노동시장에서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웨이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기업은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했던 MPL이 웨이지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노동을 한 이 정도 투입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노동을 투입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더 고용한다면 웨이지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겠죠. 한 시간 혹은 한 사람을 더 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추가적인 비용 W만큼 발생할 텐데 추가로 투입된 사람이 얼마만큼의 커피를 추가로 생산하냐면 이만큼의 커피를 추가로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만큼의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리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상황은 정반대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웨이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임금을 주고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기업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웨이지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 원의 웨이지를 지급하는데 이 추가로 고용된 사람이 회사에 기여하는 기여분은 만 원보다 작은 예를 들면 한 시간에 5천 원 정도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동 투입량을 줄이겠죠.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이쪽에선 로스가 발생하고요. 이쪽에선 프로핏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프로핏이 발생하게 되면 더 투입해서 프로핏을 늘리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 손실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든 1번과 같은 케이스든 2번과 같은 케이스든 최적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적 상태는 웨이지가 주어졌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투입하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고 있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는 시장에서 주어졌고요. MPL은 이건 기업의 생산 기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이건 이제 기업의 고유한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업의 것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웨이지를 바꿀 수 없으니까 뭘 바꾸냐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테크놀로지가 주어졌을 때 MPL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스케줄이 주어져 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기업은 노동을 이제 여기까지 투입하겠죠. 그래서 이 점까지 노동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핏을 더 늘릴 수도 없고요. 노동을 더 투입하거나 덜 투입하거나 덜 투입하면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드는 거고 이 점에서 만약에 노동 투입량을 늘린다면 이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은 수준에서 노동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논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과 같은 수준까지 이제 자본을 투입할 것이다. 수준까지 이제 자본을 고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그렇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제 이자율과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한계 생산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그 다음에 MPK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이제 자본의 수요 곡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어떻게 수요 곡선이라고 읽을 수 있냐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MPL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쪽이 노동 투입량이고 세로 축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MPL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 MPL은 기업의 고유한 어떤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면 MPL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생산성의 변화 혹은 기술의 발전 뭐 이런 등등등 MPL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MPL은 이제 주어져 있을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웨이지를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웨이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웨이지가 만약에 이렇게 높게 결정이 된다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하는 기업은 웨이지가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냐면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W1으로 주어지면 L1만큼의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고 웨이지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시장에서 웨이지가 결정이 됐는데 그 웨이지가 W1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업은 L2까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마켓에서 웨이지가 W3로 결정이 되었다면 기업은 이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게 되냐면 L3까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웨이지가 주어지면 자신의 MPL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기업에게 최선인지를 결정하겠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수요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세로축은 카푸치노의 가격이라고 한번 해보죠. 카푸치노의 가격이고 가로축은 이제 카푸치노의 수량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뭘 표현해 주는 것이냐면 가격이 높을수록 그 재화의 소비량, 수요량은 하락한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카푸치노의 가격이 만약에 P1이라면 비교적 높다면 카푸치노를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혹은 카푸치노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카푸치노에 대한 수요량은 좀 줄어들 거고요. 카푸치노의 가격이 좀 떨어지면 P1, P2로 하락하면 뭐 내가 마시는 카푸치노의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카푸치노를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2로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카푸치노의 가격이 P3로 더 하락한다면 카푸치노의 수요량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얘기와 레이버 마켓에서 웨이지가 주어지면 기업이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나 지금 여기에서 카푸치노의 가격이 하락할 때 카푸치노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기업의 MP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PL을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 웨이지가 W1으로 주어진다면 노동 투입량을 L1까지 그
그 다음에 W2로 웨이지가 하락하면 당연히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L2가 될 것이고, 카푸치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웨이지가 W3로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기업은 노동을 L3까지 투입하려고 하겠죠. 마치 카푸치노의 가격이 하락할 때 카푸치노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PL을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자본의 한계 생산인 NPK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자본 수요 곡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본의 가격이 높을 경우에, 물론 자본의 가격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인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푸치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카푸치노의 가격이 왜 P1인지, 카푸치노의 가격이 왜 P2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푸치노의 가격은 카푸치노 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을 소비자들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얼마만큼의 카푸치노를 소비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NPK나 NPL도 자본의 경우, NPK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자본 한 단위의 가격, 자본의 단위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요. 기업들은 자본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NPK와 시장에서 결정된 자본의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자본 투입량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요. 똑같이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가로축이 자본 투입량 K가 될 것이고 세로축은 마찬가지로 커피입니다. 다만 이제 NPK라고 불러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NPK 자본의 한계 생산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혹은 자본의 가격도 커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뉴머레어니까 W나 R이 모두 이제 커피 몇 잔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R1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럼 기업은 K1까지 자본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R2로 결정이 된다면 기업은 K2까지 자본을 투입할 것이고 시장에서 이자율이 R3로 결정이 된다면 기업은 자본을 K3까지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노동의 수요 곡선과 같고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수요 곡선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임금과 이자율은 과연 정말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은 사실 General Equilibrium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미시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 균형 분석 혹은 뭐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은 해요. 그런데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이 대체로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일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반 균형과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 뭐냐면 부분 균형이고요. 그래서 부분 균형을 우리가 partial equilibrium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부분 균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지금 카푸치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카푸치노 시장만 보는 게 부분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카푸치노 시장만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카푸치노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카푸치노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 이게 이제 부분 균형 분석입니다. 특정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정부의 제도 변화가 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정부의 뭐 법 개정에 따른
시장 효과는 어떻게 될까? 그 부동산 시장만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자들은 부동산만 보진 않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들도 같이 보겠죠. 뭐 전세 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매매 시장이라든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려고 할 텐데 거시경제학자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다른 그 경제의 여러 부문에 금리 뭐 인상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노동시장, 자본시장, 뭐 다양한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보고 다른 여러 시장도 동시에 함께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 균형 분석은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그 분석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고 있으니까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균형의 개념은 일반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시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노동시장, 두 번째 시장이 자본시장, 세 번째 시장이 바로 커피 시장이에요. 생산된 재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자원 배분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화 시장이죠. 혹은 이제 우리는 이 재화를 커피 하나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균형 상태에서 바로 웨이지와 얼마만큼의 노동이 투입되는지, 얼마만큼의 노동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자본시장 균형을 통해서 이자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의 자본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화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의 커피가 거래가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개의 시장 가운데 세 번째 시장인 재화시장은 보지 않을 거예요. 이 두 시장만 균형 상태, 두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만 보고 재화시장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이 월러스 로라고 해서요. 월러스의 법칙입니다. 왈라스의 법칙은 뭐 수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왈라스 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세 개의 시장 중에서 두 개의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은 그냥 자동으로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왈라스의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세 번째 시장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왈라스 로를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3을 숫자를 지우고 일반적으로 이제 n개의 시장이 n개의 시장 가운데 n-1개의 시장이 균형 상태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개는 당연히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시장 가운데 재화 시장을 보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봐도 되냐면 왈라스 로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뉴머레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커피 재화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을 표현하는 일종의 뉴머레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선 노동시장 보고 이제 자본시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가격과 노동 서비스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 W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자본의 가격과 자본의 거래량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 그래서 뭐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스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스타로 표시를 해요. 균형에서의 이제 자원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resource allocation, 그다음에 equilibrium price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로 표시를 하고요. 우선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 그다음에 노동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어서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 공급, 자본 수요,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될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겠죠. 그래서 P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Q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찾는 것이 바로 어떤 시장에서 이게 가능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노동시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노동 수요 곡선은 바로 뭐냐면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4장 시작할 때 어떤 가정을 했냐면 그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라고 가정을 했고, 그 거대 기업의 이름은 자바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모형 경제는, 마들 이카노미는 자바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기업이 존재하는데 조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노동시장이 이제 완전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기업이 여러 개면 모든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을 다 이렇게 합치면 그게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편의상 하나의 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PL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어서 제가 우하향하도록 그림을 그렸고요.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4장 시작할 때 몇 가지 어썸션을 제가 소개를 했었고, 그 어썸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동 공급량이 일정하다, L 바로 노동 공급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이 이제 수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 웨이지가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이 어떤 재화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급의 법칙, love supply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 공급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더라도 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L바에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동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 노동 수요 곡선은 이제 우하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균형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 혹은 균형 임금은 W*로 결정이 되고, 노동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실제로 고용이 되는가, 바로 그것이 이제 L스타인데 L스타는 L바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L스타, 왜 L스타와 L바를 같이 쓰느냐? L바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2천만 명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2천만 명,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5천만 명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그 L바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스타는 뭐냐면 균형에서 얼마만큼의 노동 서비스가 거래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변수예요. 당연히 L스타가 5천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어서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장 시작할 때 경제 전체의 자본 공급량은 K바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자본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뜻이죠. 자본의 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항상 K바로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바가 뭐 하나의 거대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자바의 자본의 한계 생산 곡선이 바로 자본시장에서 자본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우하향하겠죠.
다음에 K바에서 우리가 자본 공급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도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이 될 거고요. 저희가 균형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자율이 얼스타 균형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에서 거래가 되는 자본량, 거래되는 균형 자본량이 이제 K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에서 거래가 되는 균형 자본 거래량, 캐피탈, 이퀄리브리엄 캐피탈, 퀀터티 오브 캐피탈은 바로 K바와 같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량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동시장 균형과 자본시장 균형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러스 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인 커피 시장에서도 균형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 하나의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일반 균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일반 균형의 결과를 우리가 좀 그 경제학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모형 경제에서 균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림으로 노동시장 균형과 자본시장 균형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 혹은 총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어떤 게 더 편할진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인당 임금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얘가 이제 사람 숫자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제 1인당 임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이제 한 사람이 받게 되는 임금도 W 스타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모두 이만큼의 사람이 일을 하고 각각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냐면 W 스타만큼의 임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 기업이 고용해야 되는 투입해야 되는 노동 투입량이 바로 L 스타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인당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냐면 W 스타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노동 비용이 얼마만큼이냐면 정확히 W 스타 곱하기 L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L 스타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1인당 W 스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노동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W 스타 곱하기 L 스타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혹은 경제 전체에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바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노동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노동에 대한 보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하튼 W 스타 곱하기 L 스타는 바로 이 왼쪽 그림에서 이 사각형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노동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W 스타 곱하기 L 스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은 어떻게 될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자본 비용, 그 다음에 반대로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혹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 자본 비용은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가 되는 것이죠. 자본 서비스에 대한 보수, 여기 노동 서비스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노동 서비스에 대한 보수. compensation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 서비스에 대한 보수 혹은 자본 비용은 자본 시장에서 모두 K스타만큼의 정확히 말하면 K바겠죠. K바만큼의 자본을 투입하게 되고 기업들은 그 다음에 단위당 R스타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K 한 단위를 빌리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R스타니까 노동 비용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K를 모두 K스타만큼 투입하고 K 한 단위에 대해서 R스타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비용 혹은 자본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이제 R스타 곱하기 K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 밑에 사각형 면적이 바로 자본 서비스에 대한 보수 혹은 자본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면적입니다.
노동 비용 혹은 노동에 대한 보수 사각형 면적과 같고요. 자, 이제 균형에서 노동 비용을 우리가 W 스타 곱하기 L 스타 혹은 W 스타 곱하기 L 바라고 쓸 수 있고, 균형에서 자본 비용은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 곱하기 균형 거래량, 자본 거래량인 K 바와 같아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노동 비용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혹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보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커피 시장은,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 시장을 생각해 보시죠. 커피입니다. 재화 시장의 경우에는 완전 경쟁적이라고 우리가 또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적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뭐 반드시 not necessary긴 하지만 뭐 꼭 반드시 이렇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가정을 보통 같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보통 뭐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entry exit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대체로 수반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윤을 얻고 있을 때 잠재적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윤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이윤을 얻고 있었던 기업들의 이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제로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은 모두 프로핏이 제로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뭐 제로 프로핏 컨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로 프로핏 컨디션이 성립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시장이 그렇게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요. 뭐 대체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거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생산 모형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로 프로핏이라고 하면 정말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프로핏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만큼은 받아야 되냐면 최저임금 수준의 그 프로핏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제로라고 한다면 그건 뭐 누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차라리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 프로핏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윤이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그 최소한의 어떤 수입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제로 프로핏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윤이 제로인데 어떻게 비즈니스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입니다. 총수입 경제학에서의 profit의 정의는, definition은 total revenue minus total cost예요. 총 비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고정 비용, 가변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가변 비용 중에는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동 비용도 가변 비용의 하나의 형태일 것이고, 노동 비용이라고 해도 고정 비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고 비용 같은 게 고정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자본 비용도 이게 다 가변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본 비용 중에는 이제 고정 비용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의 형태에 따라서 노동 비용, 자본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재료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가 바로 이윤이고요.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혹은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Y라고 한번 써보죠. 그래서 균형에서 이 자바라고 하는 기업은 모두
L 바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K 바만큼의 자본을 투입합니다. 지금 자바의 생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이렇게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y는 a의 k 뭐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을 우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바는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냐면 K 바만큼의 자본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L 바만큼의 노동을 투입해요. 그래서 K 바도 주어진 값이고 L 바도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A라고 하는 총 요소 생산성 TFP도 주어진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가 얼마만큼의 커피를 생산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Y스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의 기업의 총 수입은 Y스타 곱하기 P가 되는데 P는 커피의 가격이고요. 커피는 뉴머레어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노동 비용 플러스 자본 비용을 모두 차감해주면 우리가 이윤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에서의 노동 비용은 바로 W 스타 곱하기 L 바가 되고 그 다음에 균형에서의 자본 비용은 R 스타 곱하기 K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윤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총 수입인 Y 스타 마이너스 W 스타 L 바 플러스 R 스타 K 바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로 프로핏 컨디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요. 만약에 자바가 이윤을 얻고 있다면 물론 이제 거대 기업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 어떤 기업이 언제든 국내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가 만약에 0보다 큰 이윤을 얻고 있다면 외국의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한다든가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윤을 쉐어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균형에서는 자바의 이윤이 0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에서 이윤은 0이 될 테니까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결과적으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 오른쪽의 비용을 이제 두 번째 텀, 세컨 텀 총 비용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그럼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식을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윤이 0과 같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총 수입은 결과적으로 총 비용과 같아지고 여기서 Y스타는 말씀드렸듯이 자본을 K 바만큼 투입하고 노동을 L 바만큼 투입했을 때 생산하는 커피의 양 혹은 최종 재화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석해 본다면 바로 이 Y스타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3장, 4장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GDP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 자본을 투입하고 경제 전체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한 국가 경제가 생산해내는 어떤 최종 재화의 규모 이건 이제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겠죠. 바로 GDP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된 것 중에 일부가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전체 생산된 것이 바로 Y스타인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노동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일부가 자본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합치면 전체 생산한 것과 같다는 뜻이겠죠. 이걸 이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혹은 경제 전체,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혹은 경제 전체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 국가 내에서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된 것 가운데 일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고요. 그 이만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얻었던 제로 프로핏 컨디션으로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겠죠.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은 노동에 대한 총 보수 더하기 자본에 대한 총 보수와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일부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과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제 constant returns to scale production function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했었는데 바로 이 생산함수로부터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로부터 이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 그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기 전에 그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 이제 마르크시즘의 몇 가지 그 뭐랄까요,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제 몇 가지 어떤 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거, 저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몰라서 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르크스 경제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의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투입하고 노동을 투입해서 무엇인가 생산에 내잖아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몫을 돌려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에 상응하는 몫을 제공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이, 그게 바로 생산의 잉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서플러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플러스를 뭐 부르주아가 가져간다, 혹은 뭐 이제 기업가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서플러스를 다시 노동자에게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마르크시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서플러스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마르크시즘의 상당 부분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사실 이제 관찰로부터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가설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르크시즘의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원리들이 실제로 워킹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커브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마르크시즘의 한 가지 원리를 반박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이후에, 그로부터 한 수십 년 이후죠, 그렇죠? 한 4, 50년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에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경제에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념의 대립이 첨예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사회주의라든가 이제 공산주의, 혹은 이제 마르크시즘의 원리들이 정말 워킹하는지, 그 가설이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부했던 시기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비교적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이야기를 경제사 이런 거 관점에서 근대 경제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몇몇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산함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K의 알파승 L의 1 알파승이니까 알파와 1 알파를 더하면 이제 1과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갖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혹은 이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다면 알파와 베타라고 써볼까요? 자, 이 값이 베타라고 한번 해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리젝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데이터를 확인을 했더니, 국가 단위에서요, 국가 경제 전체에서 알파와 베타를 합치면 이제 1의 값을 갖는다. 이게 바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의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면 생산된 것 중에 노동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나면 사실 생산의 잉여라고 하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서플러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거시경제학에서는 규모 수익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컵 더글러스라고 하는 컵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와 더글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경제학자가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가 한 국가 경제의 GDP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낸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생산함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이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훨씬 더 이후에 기업들의 단위에서 이제 기업의 단위에서 생산함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1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큰 경우가 기업들의 경우에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국가 경제 전체로 본다면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굉장히 좋은 그 대표성을 갖는다,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생산함수가 이런 성질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전체 생산한 것 중에 노동에 대한 보수 지급하고 자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정말 없을까?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면 좋으냐면 그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한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웨이지와 같아야 되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같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산함수를 잘 한번 표현해 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산함수는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K를 K 바만큼 투입하고 있고 L을 L 바만큼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K를 K 바만큼, 그 다음에 L을 L 바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한계 생산을 각각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균형에서 당연히 기업들이 혹은 자바니까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건 W와 같아져야 되고 W 스타, 그 다음에 이건 R 스타와 같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K를 K 바만큼, L을 L 바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을 각각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2의 A의 K의 3분의 1승,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를 K 바만큼 투입하고 있고 L을 L 바만큼 투입하고 있으니까 K 바, L 바라고 한번 써보죠. 그럼 균형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W 스타와 같아져야 되고요.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양변에 L 바를 한번 곱해보죠. 똑같이 여기에도 L 바를 곱하고 이쪽에도 L 바를 곱하면 이 계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해보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A의 K 바 3분의 1승, 그 다음에 L 바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L을 곱했으니까 1 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뭐와 같아지냐면 다시 미분하기 전인 3분의 2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W 스타 L 바. 그래서 이쪽이 바로 노동 비용과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생산함수와 같아지겠죠. 이게 바로 Y예요. 정확히 쓰면 Y 스타겠죠. Y 스타. 생산한 것. GDP와 같아집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쓴 걸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3분의 2의 Y 스타가 정확히 노동 비용인 W 스타 곱하기 L 바와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이제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자, 이쪽이 죄송합니다. 이쪽이 노동 비용이에요. W 스타 L 바
노동 비용입니다. 혹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의 몫입니다. 대한 보수, 노동 보수라고 한번 써보죠. 자, 이쪽은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Y-는 생산된 거예요. 생산된 거에 GDP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된 것의 3분의 2를 무엇이 가져가냐면 누가 가져가냐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생산된 것의 3분의 2를 노동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다. 혹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간다. 3분의 2가 바로 노동 비용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3분의 2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미분할 때 보셨겠지만 바로 노동의 레이버의 쉐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승수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생산된 것의 3분의 2가 바로 노동 비용과 같아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똑같이 해보죠. 자, 이번엔 MPK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MPK는 생산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3분의 1에 A의 K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를 K 바만큼 투입하고 있고 L을 L 바만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이것은 R스타와 같아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MPK는 지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양변에 K 바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뭐와 같아지냐면 왼쪽은 left hand side는 K 바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이제 K 바를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K 바의 1승이니까 곱하기 L 바의 3분의 2승. 이것은 R 스타 K 바와 같고 R 스타 K 바는 바로 자본 비용이 되겠죠.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left hand side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1에 A의 K 바의 3분의 1승 L 바의 3분의 2승. 이게 바로 R 스타의 K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생산된 것 GDP와 같겠죠. Y 스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생산된 것의 GDP겠죠. 3분의 1이 바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생산된 것의 3분의 1이 바로 자본 비용이다. 혹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수로 지급된다. 생각해 보세요. 생산된 것의 3분의 1은 자본 비용으로, 3분의 2는 노동 비용으로 다 나누어지니까 결국 남는 것은 없겠죠. 남는 건 없습니다. 이 3분의 1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수의 합이 1과 같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Constant returns to scale. 그래서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산된 것의 3분의 1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고 3분의 1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남는 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오일러의 정리라고 불러요. 오일러스 티오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REM이죠. 오일러의 정리. 그래서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형태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생산된 것이 다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남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바로 이거죠. 노동 비용 혹은 노동에 대한 보수는 GDP의 3분의 2, 그 다음에 자본 비용 혹은 자본에 대한 보수는 GDP의 3분의 1. 그래서 GDP 저쪽에 떼어주고 이쪽에 떼어주고 하면 남는 건 없습니다. 서플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된 것 Y스타 혹은 우리가 GDP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GDP 가운데 일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일부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로 프로핏 컨디션으로부터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컵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을 사용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는 바로 W 스타 L 바와 같고요. 자, 이건 GDP의 3분의 2 생산함수의 노동에 대한 쉐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레이버 쉐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캐피탈 쉐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버 쉐어에 해당하는 3분의 2만큼, 그 다음에 자본 서비스,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려준 사람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는 이제 전체 생산량 GDP의 캐피탈 쉐어인 3분의 1만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이제 우리가 4장의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봤던 뭐 되게 장황한 이야기들을 비교적 이제 압축해서 생산함수 하나만을 가지고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산함수는 이제 이러한 형태고요. y 스타 지우셔도 돼요. y는 a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모 수익 불변 알파와 1 알파를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규모 수익 불변이라는 말은 바로 알파 더하기 1 알파가 1이 된다는 게 이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를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컵 더글러스라고 불러요. 이건 컵 더글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생산함수의 형태는 이제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고요. 이걸 16페이지서부터는 간단하게 변형을 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이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다음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생산 모형을 어떻게 변형해서 실제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